제1차 체첸전쟁은 1996년 8월 다게스탄 공화국 아사뷰르트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96년 말 러시아군이 완전 철수한 시점에 사실상 종결됩니다. 97년 5월에 러시아의 옐친과 체첸의 아슬란 마스아도프가 휴전협정에 조인합니다. 하지만 이 협정의 근본적 문제는 단순히 전투를 멈추고 러시아군이 체첸에서 철수한다고만 되어 있었고 제1차 체첸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던 체첸의 분리독립에 대한 러시아의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 자체를 5년간 유보하고 2001년에 체첸인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간기 3년 동안 사실상 독립국가인 체첸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종교적 극단주의가 득세하는 완전한 실패 국가가 되었고 민족 지도자들은 분열했습니다. 이 와중에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등장해서 장기 집권으로 가는 길을 이 전쟁을 통해 마련했으며 두 차례의 전쟁을 거친 독립투쟁은 실패하고 친러시아 독재자가 2대 세습을 하는 나라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제2차 체첸전쟁입니다. 1차 전쟁이 끝난 체첸은 참전 경험이 있는 다수의 남성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수많은 군벌들이 난립하고 있었습니다. 군벌들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고 지역민들은 지연, 혈연을 기반으로 부족 단위로 군벌 지도자에게 충성을 바쳤고 군벌과 부족 간의 유대는 강했습니다. 이 군벌들은 병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후의 정치 지도자를 겸임하기 시작합니다. 97년 1월 대선에서 승리한 마스아도프는 2위로 낙선한 대선 주자이자 유력 군벌인 샤밀 바사예프에게 부총리 자리를 제안하면서 회유했습니다. 마스아도프 대통령은 군벌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사병들을 정부군에 편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마스아도프의 사병들은 수와 질 모두에서 다른 군벌들에 비해 열세였습니다. 그리하여 체첸 사회를 정상화하려 한 마스아도프의 시도는 실패합니다. 실제 권력은 샤밀 바사예프, 달만 라두예프, 루슬란 겔라예프, 아르비 바라예프 같은 군벌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샤밀 바사예프의 거점은 베데노이고 병력은 약 300 규모로 각종 중화기로 잘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달만 라두예프는 고르달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약 500명 이상의 현역 병력을 유지한 종전 직후 최대의 군벌이었습니다. 루슬란 겔라예프는 전후 한때 총리를 역임한 인물입니다. 그의 기반은 조지아와 체첸을 연결하는 길목이었고 이곳을 지나는 트럭에게 통행세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아르비 바라예프의 거점은 부데르메스입니다. 아르비는 두다예프의 전사 이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제2대 대통령 젤리만 얀다르비예프의 명령으로 설립된 이슬람 특수연대의 지휘권을 받았는데 종전 후에 이 부대는 그대로 아르비의 사병이 됩니다. 아르비의 주수입원은 외국인들을 납치하고 이로부터 몸값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븐 알-카탑은 다소 이질적인 군벌이었습니다. 그는 외국인 의용병들의 에미르를 자칭하고 있었습니다. 바사예프가 카탑의 주요 지원자였고 두 사람은 의형제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카탑이 직접 지휘하는 병력은 약 500명 규모의 외국인들과 카탑의 이념에 동조하는 체첸 현지인들을 주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카탑은 데르젠 유르트 인근 강변에 홈스몰의 캠핑시설이었던 곳을 개조한 훈련 캠프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몇 군데 훈련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이 캠프는 졸업자들이 다른 군벌에 취업하는 인력 양성소 성격을 가졌고 이 훈련 시스템을 통해 카탑은 군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체첸의 사회 기반 시설은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고 구소련 경제권에서 단절된 이후 경제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국가의 주요 수입원은 체첸을 통과하는 바쿠, 그로즈니, 노보로시스크 송유관의 이용료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름 도둑들이 송유관을 자주 훼손했고 달만 라두에프 같은 군벌들이 수시로 송유관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워진 러시아는 1997년에 아예 체첸을 우회하는 송유관 건설에 착수할 정도로 체첸의 치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체첸은 밀수, 납치 등의 범죄의 온상이 되었고 연평균 약 800여 명의 러시아인이 납치되어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1996년 11월 16일 다게스탄의 카스피스크시에서 러시아 국경영비대 장교들의 건사로 사용되는 아파트 단지가 폭파됩니다. 이때 아파트 지하실에 폭발물을 설치하는 도법이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68명이 희생됩니다. 주범은 오늘날까지 알 수 없으나 강력한 용의자는 샤밀 바사예프입니다. 범행 동기는 향후 무력 독립투쟁에 필요한 무기, 탄약, 의약품 등의 전략 물자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국경영비대의 단속이 강화되어 방해가 되었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사용된 아파트 지하실에 폭탄을 설치하는 방식은 체첸의 전매 특허로 여겨지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체첸과의 평화 협상을 방해하려는 극단주의자들의 시도로 보았습니다. 제1차 체첸 전쟁 과정에서 들어온 외국인 의용병들과 신학자들은 체첸에 눌러앉았습니다.
그들은 좀 더 근본주의적인 종파를 함께 가지고 들어왔고 체첸인들은 이들과 그 종파를 와하비라고 불렀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와하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종파이지만 러시아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온 이슬람을 모두 와하비라고 불렀습니다. 외국인 의용군들과 신학자들의 영향으로 근본주의는 체첸 사회에 퍼져나가 군벌들과 결합하기 시작했고 체첸 고유의 전통 스피파 이슬람인 하길카와 갈등을 빚기 시작합니다. 이런 종류의 근본주의 전파의 가장 두각을 드러낸 인물이 체첸 외국인 의용병들의 에미르인 아탑이었습니다. 1997년 6월 근본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한 마사도프 대통령은 체첸의 기존 배속법 중심의 법원을 해체하고 합법체계를 샤리아 재판소 체계로 바꿉니다. 97년 12월 22일 살만 라두에프 등의 체첸 군벌들이 주의 분산 전술의 일환으로 체첸 다게스탄 국경 인근의 아사비르드, 헤르보 마이스코예 등의 여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고 주공인 가탑이 이끄는 외국인 의용병 부대 약 100명이 다게스탄 부이낙스크에 주둔 중이었던 러시아군 제136 차량화 호총여단의 탱크 대대를 습격합니다. 마사도프 정권은 체첸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97년 말부터 체첸의 종교적 득진화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됩니다. 샤밀 바사예프와 카탑 등을 중심으로 북카프카스 전체의 신정일치 국가 설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단계로 다게스탄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다게스탄을 대상으로 선전선동이 시작됩니다. 98년 4월 26일 체첸에서도 모블라디 우드고프가 이끄는 이슬람 움마당이라는 정당이 시위에 나섭니다. 이들의 요구는 카스피해부터 흑해까지를 그 영토로 하고 있던 이맘 샤밀의 카프카스 이맘국을 다시 부활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게스탄과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과 퍼벌들에서도 같은 요구가 계속되었습니다. 다게스탄의 경제적으로 소외된 시골에서 종교적 근본주의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1998년 5월 초 옐친 대통령이 임명한 체첸 특사인 발렌틴 블라소프가 체첸과 잉구셰티아 국경 근처의 아시노프스카야라는 마을 인근에서 납치됩니다. 마사도프 정권은 이 사건이 러시아 정보기관에 의한 공작이라고 즉각 비난했지만 사실은 체첸인들이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몸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만 복수의 언론 보도와 보고서에 따르면 400만에서 700만 달러 정도가 지급되었고 6개월 뒤인 98년 11월 13일에 석방됩니다. 1998년 6월 22일 달만 라두예프는 그로즈니에서 수천 명이 결집한 반정부 시위를 개최했습니다. 시위대는 공영방송국이 있는 그로즈니 시청을 점령하려고 시도했고 진입을 막기 위해 파견된 마사도프의 정부군 병력과 라두예프의 시위대가 충돌해 정부군 지휘관이 전사합니다. 6월 25일 마사도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달만 라두예프를 반역 혐의로 기소하고 수배경을 내렸으나 실제로 체포를 강행할 경우 내전의 가능성이 있었기에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마사도프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말발은 먹히지 않기 시작합니다. 98년 7월 3일 세속적이고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해결책을 찾던 마사도프와 사건건 충돌하던 강경파 샤밀 바사예프는 독립직에서 사임하고 정부를 빠져나갑니다. 마사도프가 종교적 근본주의를 막기 위해 한 노력은 실패해가고 있었습니다. 부데르메스의 정부군인 지역 국토수비대는 친 마사도프 군벌인 훌림 야마다예프가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1998년 7월 16일 훌림은 정부의 지시로 와하비 군벌이자 납치 사업을 주력으로 하던 아르비 바라예프의 이슬람 여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하였으나 이에 반발해 폭동이 일어났고 곧 시가전으로 바뀝니다. 압둘 말리크 메지도프의 샤리아 경비대도 이때 아르비 바라예프 측에 가담해 정부군과 교전합니다. 며칠 뒤 마사도프는 이 폭동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아르비 바라예프와 압둘 말리크 메지도프의 정규군 계급을 박탈했고 사병들을 해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마사도프는 5,000명의 예비역을 소집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다른 군벌 겸 정치인들과 독장들의 압력과 중재로 아르비와 압둘 말리크 모두 체포되지 않고 법의 처벌을 피해 나갑니다. 마사도프의 반근본주의 정책에 체첸 전통 수피즘 세력도 호응합니다. 1998년 7월 25일 체첸 최고 종교 지도자 아흐마트 카디로프는 와하비즘을 체첸 사회를 어지럽히고 젊은이를 타락시키는 유해 요소라는 이유로 체첸에서 금지하자고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했고 마사도프는 그의 의견대로 승인합니다. 이후 계속해서 카디로프에 대한 여러 건의 암살 시도가 일어나지만 카디로프는 살아남습니다. 이후 카디로프와 와하비들은 화해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됩니다. 마사도프는 종교적 근본주의 전파의 원흉으로 외국인 의용병의 에미르인 카탑을 지목했고 카탑에게 48시간 이내 체첸을 떠나라고 명령하였으나 그 명령은 무시당했고 카탑은 계속해서 체첸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마사도프 대통령 암살 시도가 7월부터 총 4회 발생합니다. 마사도프는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고 점차 권력을 잃어갑니다. 군벌들은 마사도프가 러시아에 대해 유화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러시아와 결탁했기 때문이다 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도전합니다.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 권력 투쟁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이 명확해지자 마사도프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태도를 바꾸고 근본주의자들의 정책에 동의하는 자세로 바꿉니다. 이 시점 이후로 그나마 남아있던 친마사도프 군벌들과 관료들도 반마사도프 진영으로 갈아탑니다. 98년 9월 23일 샤밀 바사예프, 달만 두다예프 등의 체첸 군벌들은 체첸 공화국 의회에 공개 서한을 보내서 아슬란 마사도프 대통령의 탄핵을 요청합니다. 탄핵 사유는 마사도프가 북카프카스에 신정일치 국가를 건설하는 계획에 동참하지 않았고 체첸의 샤리아법을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으며 이런 정치적 행보가 위헌이라는 사유였습니다. 의회에 출석한 마사도프는 이런 비판에 동의한다고 말하며 자세를 낮춥니다. 98년 11월 18일 마사도프는 샤리아 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을 받습니다. 샤밀 바사예프는 적극적으로 마사도프의 탄핵을 주장했고 당시까지만 해도 열혈한 마사도프의 지지자였던 아흐마트 카디로프는 적극적으로 마사도프를 변호했습니다. 마사도프는 탄핵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았지만 실권은 완전히 군벌들에게 넘어갔고 꼭두각시 식물 대통령이 됩니다. 99년 2월 5일 군벌들의 압력에 굴복한 마사도프는 샤리아 통치에 의한 이슬람 국가를 선언합니다. 샤밀 바사예프를 위원장으로 하고 알카탑 전 대통령, 젤리만 얀다르비예프 등의 군벌들을 그 위원으로 하는 슈라위원회에 의한 집단 통치 체제가 시작됩니다. 이때 에미르 샤밀 바사예프는 마사도프 대통령에게 슈라의 위원으로 가입하라는 굴욕적인 권유를 했으나 마사도프는 거절합니다. 99년 3월 5일 러시아 내무군의 장성이자 체첸 주재 러시아 내무부 특별대표로 파견되었던 군 장성 겸 외교관이 겐나디 슈피군이 그로즈니 공항에서 납치당했고 99년 1월 기준으로 117명의 인질들이 체첸 내 납치 조직들에 의해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연이은 외교관의 납치는 마사도프의 통제력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것과 체첸이 실패 국가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97년부터 카탑은 다게스탄을 오가면서 북카프카스 신정일치 국가 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었고 현지의 종교적 급진주의 세력들은 반군을 형성하고 일부 지역을 점령해 러시아의 통치에서 벗어난 일종의 해방구를 만들었습니다. 카탑은 현지 유력자의 딸과 결혼하여 혼인동맹을 맺었고 다게스탄의 반군들에게 무기 탄약 훈련을 지원합니다. 샤밀 바사예프는 다게스탄 반군들과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1999년 여름 무렵 카탑과 바사예프는 이미 다게스탄의 첩보망과 조직망을 구축했습니다. 약 500여 명의 다게스탄인들은 카탑의 훈련 캠프를 졸업했고 그중 일부는 다게스탄 군과 경찰에 취업하고 침투돼 슬리퍼셀이 됩니다. 1999년 7월 러시아는 다게스탄의 반란을 군사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고 주변을 포위하고 병력을 전진 배치합니다. 7월 24일 다게스탄 반군이 체첸에 특사를 보내 바사예프에게 도움을 청했고 8월 7일 샤밀 바사예프, 아탑, 아르비바라예프, 압둘 말리크 메지도프 등의 체첸의 종교주의 군벌들이 병력을 이끌고 다게스탄에 진입합니다. 체첸 전통 이슬람 타리카를 대표하는 인물인 아흐마트 카디로프는 전간기에 종교적 극단주의자들과 계속해서 사사건건 종교적 해석에서 충돌하고 있었고 그들이 저지른 여러 차례의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와하비들에게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카디로프는 바사예프의 다게스탄 원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했고 자신의 파벌이 통제하는 지역을 와하비즘 없는 지역으로 선포합니다. 8월 중순에 바사예프의 원정군은 32개 마을을 접수했지만 다수의 다게스탄 현지인들은 아탑과 바사예프의 종교적 이상에 동의하지 않았고 민병대를 조직해 체첸 침략자들에게 대항합니다. 아슬란 마사도프는 바사예프의 다게스탄 침공을 비난했지만 제2차 체첸 전쟁으로 가는 물줄기를 막기에는 너무나 늦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러시아의 크바시닌 참모 총장 등의 군부 지도자들은 체첸에 대한 침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계획을 입안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1999년 8월 9일 열친 대통령이 체첸의 국지 도발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르게이 스테파신 총리를 경질하고 FSB 국장이었던 푸틴을 총리 권한대행으로 임명했고 일주일이 지난 8월 16일에 푸틴이 정식으로 총리에 취임합니다. 러시아군은 반격을 개시하여 바사예프의 병력을 격파합니다. 8월 23일 바사예프는 체첸으로 일시 철수했다가 부대를 재편성하고 약 2,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시 다게스탄을 침공하지만 다시 패배하고 9월 13일부터 체첸으로 철수합니다. 99년 9월 16일 세르게예프 국방장관은 청소는 끝났다. 다게스탄은 테러리스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라고 푸틴에게 보고합니다.
바사예프의 다게스탄 침공 기간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아파트 폭파 사건이 러시아를 뒤흔듭니다. 1999년 8월 31일부터 약 보름 동안 다게스탄 부이낙스크, 모스크바, 볼고돈스크 등의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아파트가 폭파되어 약 300명이 넘는 인명이 희생되었고 약 1000명이 부상당합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99년 8월 16일 러시아의 총리로 임명된 푸틴은 이 사건 때부터 테러 대응을 총괄하는 지도자로 언론에 등장해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푸틴과 러시아 당국은 사건이 카탑의 사주를 받은 아체메 즉 오치아예프의 주도로 조직된 카카스인들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주범은 아직까지 이상하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체첸의 군벌들과 외국인의 용병들이 납치를 포함한 테러를 정치적 도구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체첸이 저질렀다는 설명은 러시아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쉬운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내부에서도 푸틴의 설명에 의문을 가진 사람은 많았습니다. 흔히 폴로늄 홍차 사건이라고 불리는 영국으로 망명한 전직 FSB 요원 알렉산더 리트비넨코 암살 사건이 있습니다. 리트비넨코가 역사학자 유리 펠시틴스키와 함께 저술한 책이 Blowing Up Russia이고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모스크바 아파트 폭파 사건은 푸틴과 FSB가 체첸 침공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진행한 공작이라는 내용입니다. 폴로늄이라는 물질 자체가 개인이나 기업이 입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물건이었고 국가에 의한 공작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은 자체적으로 이 아파트 폭파 사건에 대해 조사했고 이들 중에 아르티옴 보르비크라는 언론인은 의문의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일련의 사건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모스크바 남동부 도시 야잔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1999년 9월 23일 야잔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3명의 남자가 번호판이 일부 가려진 차량에서 지하실로 커다란 자루를 옮기는 수상한 행동을 목격합니다. 주민들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수상한 자루 안에 백색 결정 형태의 폭발물과 기폭장치를 발견합니다. 이들이 타고 온 자동차 번호판 조회 결과 FSB와 관련된 번호판이었고 3명의 남자는 FSB 신분증을 가진 요원들이었습니다. 푸틴은 시민들의 신고 정신과 경찰의 신속하고 훌륭한 대응을 칭송합니다. 그러나 얼마 뒤 FSB 국장 니콜라이 파트루셰프는 TV에 출연해 이 사건은 폭발물 대응 훈련 상황이었고 자루에는 설탕만이 들어있었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훈련 상황으로 시민들을 놀라게 한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합니다. 르 피가로의 기자가 알렉산드르 르베드 장군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이런 가짜 깃발 공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르베드는 거의 확실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게스탄 침공 때까지만 해도 러시아 군부가 기획하던 체첸 침공 계획은 페레강 북부의 일부를 점령하는 소극적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사건 이후로 체첸에 대한 전면 침공이 이반되기 시작합니다. 1998년 8월부터 러시아에는 경제 위기가 덮칩니다. 러시아는 국내 채무에 대한 디폴트와 외채 상환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러시아 국민들은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옐친에 대한 지지도는 폭락했고 여기에 샤밀 바사예프가 다게스탄을 침공해 북카프카스에 다시 한번 무력 분쟁이 시작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옐친의 두 번째 임기는 끝나가고 있었고 차기 대선 후보 자리인 총리는 계속해서 교체되고 있었습니다. 99년 8월에 총리가 된 푸틴도 금방 갈아치워질 총리들 중에 하나라고 여겨졌고 8월 말 여론조사 기준으로 푸틴의 대선 주자 지지율은 2%에 불과했습니다. 소련 붕괴 후 절망적인 경제 상황과 연방 분열의 위기와 사회적 불안이 러시아를 짓눌렀고 러시아 국민들은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잡을 만한 인물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체첸에서 일어난 혼란을 해결하고 강력한 러시아와 안정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백권주자로서의 입지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1999년 8월 말 바사예프의 다게스탄 침공 때부터 러시아군은 체첸을 공습하기 시작합니다. 9월 15일 푸틴은 아파트 테러리스트들이 이츠케리아 체첸 공화국의 땅으로 숨어들었다고 발언하면서 화장실까지 쫓아가 소탕하겠다는 강경한 발언을 합니다. 이제 전쟁은 되돌릴 수 없어집니다. 9월 18일부터 러시아군은 체첸 국경을 봉쇄하기 시작합니다. 2차 체첸 전쟁의 러시아식 이름은 대테러 작전으로 정해졌고 9월 23일 옐친 대통령은 대테러 작전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체첸군 병영과 요량, 도로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이 시작됩니다. 10월 1일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체첸 진입을 선언합니다. 다만 이때 푸틴은 체첸 전체 점령이 목표가 아니며 테렉강까지만 진출할 것이고 체첸의 근본주의자들로부터 러시아를 지키기 위한 완충지대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북카프카스 군관구 사령관이었던 빅토르 카잔체프 상장이 체첸 침공의 현장 최고 지휘관인 합동야전군 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러시아군의 침공군 규모는 문헌에 따라 다르지만 8만에서 10만 사이의 병력을 수입했고 총 3개 집단으로 나눠 체첸으로 진입합니다.
체첸 측 동부 전구의 사령관은 샤밀 바사예프, 서부 전구 사령관은 루슬란 겔라예프, 중부 전구 사령관은 정규군의 국방부 장관인 마고메드 함비예프가 임명됩니다. 당시 체첸이 동원한 병력은 약 1만 명이며 그중 절반이 수도 그로즈니에서 대기하며 수도를 사수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습니다. 북부 집단은 칼리노프스카야와 쉘코프스카야를 향해 전진했고 동부 집단은 히즐리야르에서 테렉강을 타고 전진합니다. 서부 집단은 잉구셰티아에서 체첸으로 진입합니다. 10월 6일 아슬란 마사도프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총동원령을 내리고 체첸의 종교당국에 침략자들에 대한 성전인 아자바트를 선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선포로 체첸인들을 단결시키려고 노력했으나 급진적 종교주의자들과 내부 다툼으로 지친 체첸 온건파들의 태도는 전쟁에 미온적이었습니다. 10월 10일 마사도프 대통령은 푸틴에게 평화협상을 제안합니다. 단 30분만이라도 직접 만나 대화하면 이 전쟁은 멈출 수 있다. 자신이 체첸의 강경 이슬람 세력과 납치범들을 소탕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다음날 테러리스트들을 넘겨주기 전에는 대화란 없다라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마사도프는 나토에도 체첸을 도와달라고 호소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10월 16일 되면 러시아군은 테레크강 북쪽을 완전히 통제하고 그로즈니를 포병의 사정거리 안에 둡니다. 이 단계에서 러시아군 고위 인사들은 2단계 작전 계획을 조금씩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잔체프 상장은 이즈베스 치하지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계획대로 진격할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목표는 반란군이다. 그들이 재개할 수 없도록 경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1차 전쟁 때와 명백히 달라진 군사적 성공을 보여주자 2%에 불과했던 푸틴의 대선 지지율도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푸틴은 전쟁 중인 최전선을 방문해 군사작전을 꼼꼼히 챙기는 안보 행보를 하고 이를 계속해서 언론에 비춥니다. 푸틴은 군인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줍니다. 평시의 장교 월급은 월 50에서 100달러였지만 푸틴은 이번 전쟁에 참전하는 장교들에게 월 1000달러를 약속합니다. 이런 행보 덕분에 12월에 실시된 국가두마 의원 총선에서 푸틴의 여당이 군 장병들과 가족들의 표를 대량으로 얻게 됩니다. 테레크강 북부가 정리된 후 10월 18일에 러시아군은 테레크강을 건넙니다. 러시아군은 서두르지 않고 그로즈니 주변을 서서히 점령해가면서 수도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나갑니다. 체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구데르메스는 당시 살만 라두예프, 아르비바라예프의 와하비 군벌과 토착 세력인 카디로프와 야마다예프 형제들이 수비하고 있었습니다. 카디로프와 야마다예프는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종교주의자들과 체첸 토착 세력의 갈등이 폭발합니다. 야마다예프 형제들은 살만과 아르비 등의 종교주의적 파벌들과 98년 7월에 전투를 벌였고 그들의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뿌리 깊은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봤을 때 전쟁이 시작된 이유는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 다게스탄을 침공하는 등의 도발 때문이었습니다. 야마다예프 형제들과 카디로프는 와하비들을 위해 죽고 싶지는 않았고 비밀리에 러시아와 협상을 시작합니다. 동부 집단의 지휘관인 겐나디 트로셰프 중장은 관대한 조치와 보상을 약속합니다. 야마다예프 형제들과 카디로프는 그들이 담당하는 방어선을 포기하고 러시아군이 입성할 수 있도록 열어줍니다. 그리하여 99년 11월 11일 구데르메스는 러시아의 손에 떨어집니다. 아슬란 마사도프는 카디로프를 최고 종교 지도자 자리에서 해임하고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여기서 떠나가 하리아 재판소에 카디로프를 반역죄로 기소했고 재판소는 사형을 언도합니다. 물론 판결이 나거나 말거나 그 판결을 집행할 힘은 없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러시아군은 계획적으로 천천히 아치호이 마르탄, 우루스 마르탄, 아르군, 안칼라, 샬리 등을 점령해 그로즈니에 대한 물 셀 틈 없는 포위망을 완성했고 보급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러시아군은 제1차 전쟁의 그로즈니 전투를 통해 배운 교훈을 10분 활용했습니다. 서둘러 그로즈니에 진입하지 않고 포위한 후 충분한 폭격과 포격을 하고 그로즈니에 진입합니다. 제1차 전쟁 때 문제로 지적되었던 제병협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병중대가 자유롭게 화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병중대당 5문 정도의 포병 곡사포를 거의전속으로 배정합니다. 12월 6일부터 러시아군은 방송을 통해 그로즈니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회랑을 통해 헤르보마이스코예로 대피할 것을 광고합니다. 12월 11일 이후 그로즈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투원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2월 14일 동부 집단이 그로즈니 점령을 위한 첫 시도를 합니다. 여러 대의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시내로 진입했는데 미누트카 광장에서 저지당했고 7대의 탱크와 8대의 BMP를 잃습니다. 그리고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포위를 유지합니다. 12월 말로 접어들면서 러시아군은 그로즈니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고 체첸의 치열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그로즈니는 점령당하기 시작합니다.
1999년 12월 30일 열친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와 푸틴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라는 이유로 사임했고 푸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3월에 대통령 선거까지 체첸에서의 확실한 승리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했습니다. 전방을 순시하던 푸틴은 장병들에게 러시아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 연방의 붕괴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2차 체첸 전쟁의 목적을 재설정합니다. 2000년 1월 9일 카탑이 이끄는 400여 명의 병력이 반격을 시도해 아르군과 샬리를 탈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체첸이거든 거의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로 일시적으로 그로즈니 봉쇄를 풀고 체첸은 보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며칠 뒤 러시아군은 아르군과 샬리를 재탈환하고 베데너까지 점령합니다. 포위망은 효과를 발휘해 체첸군의 안약은 고갈되어 가고 그로즈니는 서서히 점령당합니다. 1월 17일 러시아군은 그로즈니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시작합니다. 역전을 거쳐 러시아군은 18일에 도시 중심부의 순자방 다리를 점령합니다. 1월 28일 체첸 주요 간부가 모여 작전회의를 했고 그로즈니를 버리고 남부 산악지대로 탈출해 게릴라전을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로즈니 철수 작전은 샤밀 바사예프가 지휘합니다. 바사예프는 러시아군의 포위망을 담당하는 부대의 지휘관에게 뇌물을 줘서 탈출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마치고 1월 31일 야간에 탈출을 결행합니다. 그러나 뇌물을 받은 러시아 지휘관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러시아군은 이미 바사예프의 계획을 숙지하고 병력을 증원받고 계획된 탈출로에 매복하고 촘촘하게 지뢰를 깔아두고 있었습니다. 방행 돌파를 선택한 체첸군은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고 약 1천여 명이 그로즈니 탈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바사예프는 이때 지뢰를 밟아 한쪽 다리를 잃습니다. 2월 6일 그로즈니는 함락되었고 푸틴은 이 승리를 발표합니다. 성공적인 군사작전으로 인해 푸틴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제 산악지대에 숨어든 체첸 잔당을 처리하기 위해 중앙집단을 창설합니다. 2000년 2월 29일 체첸군 최후의 거점인 남동부 산악지대 샤토이가 함락됩니다. 3월에는 6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콤소몰스코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아르비 바라예프가 러시아군과 거래해 루슬란 겔라예프를 러시아군이 사전에 매복한 장소로 유인하고 자신의 탈출을 보장받았다는 설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아르비가 돈이 모자라서 부패한 러시아군에게 자기 부대푼의 뇌물을 주면서 자기 부대만 탈출했고 루슬란의 부대는 버리고 갔다는 가설입니다. 여하간에 남겨진 루슬란 겔라예프의 부대는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약 700여 명의 병력이 거의 전멸당했고 루슬란은 극소수의 인원들과 구사일생으로 빠져나갑니다. 살아남은 루슬란은 아르비에 대한 복수를 천명했지만 병력과 영향력을 거의 다 잃은 루슬란이 아르비에게 큰 타격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시점 이후로 체첸 저항 세력의 주력 부대들은 거의 대부분 와해되었고 잔당들은 산속에 숨은 게릴라가 됩니다. 전쟁은 사실상 끝납니다. 2000년 3월 26일 치러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은 52.9%의 득표율로 대통령이 됩니다. 2000년 6월 푸틴은 아흐마트 카디로프를 체첸의 과도정부 수반에 임명했고 체첸의 폭넓은 자치권을 보장합니다. 푸틴은 러시아 측으로 전향한 체첸 지도자들에게 경제적 정치적 보상을 줍니다. 아흐마트 카디로프, 루슬란 야마다예프, 블림 야마다예프 등의 친러파 체첸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사병을 조직했고 이들은 러시아군과 함께 산속에서 이제는 반군이 된 체첸 잔당들과 싸웁니다. 보급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체첸인들과 러시아군의 추적으로 인해 점차 반군들은 약화되어 갑니다. 2000년 3월 빈펠은 살만 라두예프를 체포했고 유감된 라두예프는 2000년 12월에 옥사합니다. 2001년 아르비 바라예프는 알칸칼라에서 러시아 특수부대와 교전 중 전사합니다. 2002년 FSB의 장기간 공작으로 인해 카탑이 암살당합니다. 2003년 말에서 2004년 초시점에 루슬란 겔라예프는 다게스탄에서 전사했고 그의 부대도 전멸합니다. 2005년 FSB의 발표에 따르면 아슬란 마사도프는 톨스토이 유르트에서 FSB의 특수부대와 교전하다가 전사합니다. 람잔 카디로프의 증언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은 병우원의 부주의한 무기 취급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샤밀 바샤예프는 모스크바 극장 인질극 베슬란 초등학교 사건 등을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테러를 저질렀으나 2006년 FSB의 작전으로 사망합니다. 2004년 5월 9일 그로즈니 축구 경기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행사에서 벌어진 폭파 사건으로 아흐마트 카디로프는 사망합니다. 푸틴은 람잔을 위로하고 총리로 임명했고 시간이 흘러 람잔이 체첸 대통령 자리를 세습합니다. 람잔은 푸틴의 가장 가까운 동맹 중에 한 명이 됩니다. 람잔은 체첸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을 명목상 인정하는 대가로 체첸 내 정권을 부여받아 통치합니다. 람잔의 장남의 이름은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와 아흐마트 카디로프인데 현재 문화체육
외교부 장관 자리를 맡고 있으며 비공식적으로 푸틴을 만나 회담하고 계속해서 공직을 맡아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어서 감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푸틴은 강한 러시아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고 집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장기 집권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공동 창시자인 드미트리 우트킨은 군사정보부 복무기간 중 제1차, 제2차 체첸 전쟁에 모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경험이 우트킨의 개인적 신념과 바그너 그룹의 운영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